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인 겁니다.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리오프닝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는데 자, 미국의 확진자 수가 확연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정상화와 발맞춰 10년물 국채 금리가 1.5%를 한때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 이런 것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WTI 가격을 2개월 내 최고치로 끌어올리면서 에너지주도 동반 강세를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술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날 당연히 기술주들은 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된 겁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경계 심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여기에는 뭐 부채한도 상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다소 경계 심리, 좀 관망 심리도 짙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는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변동성이 높은 9월의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고요. 그 첫 거래일인 월요일 거래 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수를 움직였던 가장 큰 가닥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러자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약했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보는 에너지와 금융 관련주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다우지수의 강세를 이끄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개장 전에는 1.51%대까지 오르면서 6월 내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1.48%대까지 다시 밀려나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누그러들었다는 점 역시도 장 초반 경기 민감주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지난주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명을 기록하면서 9월 초에 기록했던 16만 6천 명대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날 발표된 내구재 지표 역시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1.8% 증가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였던 0.6% 증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에 따라서 과연 섹터와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이 등락이 다소 또렷하게 엇갈리는 하루였는데요. 큰 틀은 기술주들이 약했고 경기 민감주들이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종목군들이 강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에너지가 3.6% 급반등에 나서줬고요. 또 금융 역시도 1.4% 비교적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와 부동산, 기술 섹터는 1% 내외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소식에 따라서 크루즈와 항공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카니발이 3.8%, 보잉이 1.3%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금융 섹터 내에서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가 2%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엑슨모빌은 3.3% 이상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의 상승을 가장 크게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월요일장에서 WTI 11월물 가격은 전월 대비 2%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75달러 수준을 가리켰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몇 주 동안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 밖에도 천연가스의 가격 역시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공급과 수요 강화에 힘입어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달러와 강세 그리고 금리 상승에 맞서면서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금 선물 가격은 전일과 크게 차이가 없는 온스당 1,752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전반적인 마감 상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설정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애프터마켓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속보 한 가지가 전해졌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상원 은행위원회에 나가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렸다는 그런 속보들이 지금 현재 외신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나스닥 선물의 경우에는 0.9% 정도의 하락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S&P 500 선물의 경우에도 0.38%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파월 의장이 은행위원회에 나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기술주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시장 반응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나아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요 이슈와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네. 이슈라고 보여지는데 나아진 게 없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생산망 이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7,500만 대 그리고 내년에 8,500만 대 생산을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8,300만 대와 9,000만 대에 비해서 각각 하향 조정한 수치를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전망치 하향은 칩 쇼티지와 그리고 공급망 이슈로 이 빠듯한 수급 환경이 몇 분기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이 전반적인 생산량 전망이 낮아졌고 공급업체가 생산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 가격 전략으로 좀 이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 생산량 증가폭은 더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트렌드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의 이 가격 트렌드는 내년에도 강하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올해와 자동차의 생산량 전망치를 낮췄지만 여전히 수요는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이 기회를 틈타서 자동차주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섹터를 좀 공급망 이슈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고 해석해야 될지 어떤 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 리드 타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주문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인도되기까지의 기간이 지난 7월에 이제 20주를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개선된 바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10주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 거의 한 2배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52주로 보니까 그러면 20주라고 하면 거의 반년은 기다려야 요즘에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7월쯤에 이게 20주를 넘어간 이후에 좀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모두가 바랐지만은, 왜냐면은 뭐 한 5, 6월쯤에 글로벌 자동차 이 업계 CEO들이 이제 뭐 최악은 지났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트렌드가 보이는 것이 이 같은 기관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또 전망을 제시를 하고 이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에 더 좀 무게를 둬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GM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즉, 이 같은 어려운 공급 환경 속에서도 나중에 상황이 풀렸을 때 회복력이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우월할 수가 있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업계 리더 지위, 그리고 성장성에 좀 베팅을 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는 생산 회복 시에 수혜가 가장 크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드스타운 같은 업체에게는 매도 의견을 또 냈기 때문에 골드만에서는 일단은 업계 자체 상황이 좀 어려운 거는 맞지만은 네. 앞으로 좀 풀렸을 때 뭐 업사이드 아니면은 회복력 아니면은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그 힘을 봤을 때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어제 이 시간에 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30만 대를 생산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가 양산 규모가 45만 대인데 부품에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 규모 45만 대에서 30만 대를 1월부터 9월까지 생산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잘 생산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외신들에서 많이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테슬라의 뭐 성장성이라든지 회복력이라든지 이런데 좀 높은 점수를 좀 부여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주 외에도 어떤 뭐 미국 증시나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기업별로 좀 차별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생산말 차질 이슈를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아니면은 생산을 얼마나 차질 없이 하느냐, 아니면은 또 생산량에서 좀 이 미스가 난 부분을 어떤 뭐 가격을 전가시킨다든지 이런 네.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상쇄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종목 선별 그리고 섹터 선별을 하는데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제 이제 최진석 팀장이 나와서 얘기해 주셨던 게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가 그 걱정이 될 때에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 정도 좀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때문일까요? 좀 더 그래도 살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그런 게 또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는요, 이렇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반대로 말하자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4분기에는 에너지주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월가에서 요즘에 그 4분기를 앞두고 과연 4분기에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월가의 최애 종목들로 에너지주들이 좀 꼽히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그 요즘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원유 가격, 뭐 가스 가격 급등하고 있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주의 랠리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에너지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앞서 시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WTI 가격은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브렌트유 가격은 2018년 10월 이래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상화로 수요는 계속 회복되고 있는데 허리케인 여파 때문에 미국의 생산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월가의 이 에너지 가격 강세론 진영에서는 유가 전망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기존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브렌트유 가격이 이제 거의 79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그들이 목표했던 바는 거의 다 이뤘고요. 그 목표치를 90달러까지 더 상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원유 부족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데 생산은 생각보다 느리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펜하이머에서도 유가와 섹터 가격의 상승률의 격차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섹터는 올해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40%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에너지주들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유가 상승률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못 미쳤다는 건데요. 올해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WTI 유가는 47달러 부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가 75달러니까 거의 유가의 상승률은 60%에 육박하는데 에너지주들의 상승률은 40%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주의 주가 상승, 추가적인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오펜하이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에너지 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서 에너지의 사용량은 더 많아질 게 분명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럼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테니까 에너지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은 4분기에 더 있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시각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국제유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에너지주가 시장에서 좀 부상을 하고 있다. 결국은 에너지라든지 뭐 연료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의 원유 재고도 한 7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까지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올 겨울에 배럴당 100달러 유가가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또 콜을 한 것도 어떤 이런 분위기에 좀 불을 지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시에는 에너지주의 추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섹터가 좀 불타오르고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저희가 각종 뭐 이슈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 최근에 쉐브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28달러에서 111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 높아졌고 그리고 동사의 이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플랜 관련한 지출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좀 급격하게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이슈에 좀 틈을 타서 아니면 좀 핑계를 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계론 섞인 투자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뭐 경계론 역시도 좀 귀를 기울이는 것도 섹터 관련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그 이어서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지 나머지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커지는 비용 리스크라고 하면서 아마존과 페덱스의 그 사진이 있어요. 이들의 비용이 좀 높아지고 있나 보네요. 네, 페덱스가 최근에 이제 비용 부담을 좀 이유로 실적도 미스가 났고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배송 비용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목표 주가를 4,300달러에서 4,100달러로 낮추면서 지금 월가 평균이 한 4,100달러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못 미치는 목표 주가로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물류 담당 인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임금이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타격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거세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사의 아마존에 대한 올해와 내년 이 이자 및 세전이익, 에빗의 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이달 초에 웨어하우스와 배송 인력을 12만 5천 명 정도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급이 18달러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시급이 약 15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좀 인상폭이 상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다만 이 물류 인원을 아마존이 확대하는 것이 결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점이 뭐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사업 기회도 남아있다라고 또 긍정론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물류 인원들을 많이 확대하니까 당연히 인건비 높아지는 건 단기적으로 사실인데 물류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더 많이 팔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이 네. 정도의 의견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키, 페덱스 이런 그 다른 기업들에서도 비용 문제가 굉장히 그 큰 화두가 됐었거든요. 이런 비용 증대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게 되잖아요. 10월부터. 자, 그렇다면 거기 최대 화두가 될까요? 지금 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만 하더라도 다 한계로 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뭐 공급망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비용 부담 뭐 이런 쪽으로 기결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도 그러니까 3분기 결과뿐만이 아니라 4분기 아니면 앞으로의 가이던스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해당 이슈를 반영을 해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난 한 달간에 3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49.3달러에서 48.93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분기가 52.8달러였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7% 정도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는 3분기의 이익 전망 하향 추세는 다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990년대 경기 확장기 이후에 3분기 이익은 2분기 이익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계절성을 무시할 만큼 어떤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결국은 이런 생산망 이슈에 대한 경계감을 좀 반영한 그런 움직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에 따라서 이익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았는지를 기업별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실적도 꼼꼼하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가스 대란인데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굉장히 전에 없던 가격까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어요. 물론 아주 옛날과 비교하면은 뭐 여전히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 옛날에는 뭐 12달러 이렇게까지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거의 근 10년 이래의 이 가격대가 거의 잘 안 왔었거든요. 겨울철 한때 뭐 갑자기 춥다고 하면은 그 정도 잠깐 왔다 가고 뭐 이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뭐 5달러를 넘어서 거의 6달러까지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이게 경제고 뭐고를 떠나서 이번 겨울 좀 춥게 지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서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상태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가스 대란에 대비해서 지금 사야 할 만한 신재생 에너지 주식 탑5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급등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통시지 하나를 준비했는데 올해 들어서면 천연가스 가격은 25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단순히 올해 250% 오른 게 뉴스가 아니고 지금 가격은 거의 2008년 12월 이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12월 이래 지난 13년 동안 겨울철 한때 잠깐 도달했던 그 가격을 보였던 그 가격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스 가격이 뛰어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부터 좀 걱정이 앞서는데 2014년에 이 가격에 한번 도달했던 적이 있었고요. 2010년에 한번 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이 가격 위에 있었는데 그게 셰일가스가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전에 가스 가격이 높았고 2008년 이후에서부터는 셰일가스 덕분에 이 가격대까지 올라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살만한 신재생 에너지 기업 5가지를 선정했는데 뭐 덴마크의 풍력 기업인 오르스테드, 또 스페인 기업인 이베르드 롤랑 등 뭐 이런 기업들이 포함됐는데 다만 이 기업들은 모두 유럽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날 미국 시장에서도 특히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뭐 선런, 퍼스트솔라, 선파워 이런 기업들이 동반 4에서 5%가량 올랐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이 미국의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통과와도 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스와 에너지 가격이 뭐 급등하다 보니까 오른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는 없을지라도 에너지 가격이 이처럼 급등할 때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주가 대안이 될 수가 있기도 해서 과연 여기에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뭐 퍼스트솔라, 선파워, 선런 이런 그 미국 신재생 에너지 주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광주가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위기설이 좀 불거졌을 때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시장 전반의 하락세와 좀 괴를 같이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태양광 관련주의 흐름이 그다지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경계론 속에서 결국은 이제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월가 기관에서 좀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감소세의 이 상황이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계 전체에 대해서는 경계론을 거두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퍼스트솔라 관련해서는 동종업체 대비해서 패널 수입 감소 여파를 잘 극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탑픽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키뱅크에서는 최근에 퍼스트솔라에 대한 섹터 비중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중립 커버리지를 게시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단기 가격 상승의 수혜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트렌드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큰 유틸리티 기업인데 신재생 관련주로도 잘 알려진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하이 퀄리티다,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월가에서는 뭐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좀 종목별로 대응하라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